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 50대 초반으로 접어들게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제는 두 아들을 키운다고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들 다 컸거든요. 28살에 시집을 와서 20년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별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 인생에서 가장 큰 일들을 꼽으라면 얼마 전에 제가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마치겠다고 이혼 도장을 찍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것도 두 아들을 낳은 것도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있을 일이니 놀라울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혼 도장을 찍은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네요. 이쯤 되면 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살이란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늦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달까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를 이리저리 따지고 드는 성격이 아니긴 한데 결혼만큼은 당연히 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이리저리 잴 거 다 재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늦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여자가 너무 따지는 것도 안 좋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질투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한다고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을 때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를 물어뜯다시피 하면서 제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했었거든요. 제가 꼬인 성격이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마음이 더 컸었는데 친구들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 본인들이 결혼한 남자보다 못나길 바랐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은 현실과 타협을 했습니다. 적당한 외모, 적당한 직업, 적당한 시댁, 뭐든지 평범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한 번뿐인 인생에 적어도 타협이라는 것은 사업할 때나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살부터 1년 동안 줄기차게 선자리며 소개팅 자리며 쉬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만났어요. 물론 사귄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저도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친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남편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첩장을 돌린다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 남편 될 사람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친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있잖아. 가영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할지가 세상에서 제일 궁금했다니까. 예전부터 남자 만날 때 키 따져, 학벌 따져, 재산 따져. 눈이 엄청 높았잖아.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아, 어디 뭐 대기업 연구원이라도 돼?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야? 사업도 사업 나름인 건데 집안은 뭐 괜찮은 사람인 거지? 제 남편은 저보다 5살이 연상이었는데 꽤 괜찮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유학을 가서 대학을 해외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무려 일반 이름 없는 대학도 아니고 아이비리그에 속한다는 코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코넬 대학을 나온 사람이 꽤 많다고는 하지만 그 넓은 캠퍼스 안에서 마주치기는 어려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재들을 모아둔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가 너무 평범하게만 흘러가는 일상이 심심하고 재미없다면서 32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어디 맘처럼 흘러가는 일이겠어요? 대기업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대기업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왜 망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냐고 그러셨대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또 빚만 남기게 될지 모르는 가시밭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어느 가족이 응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성공을 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대요. 유학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고 또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때 보고 배운 게 있다면서 본인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시부모님을 설득했던 거죠. 아들이 망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지만 대기업을 그만두고 남편은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습기 제거제 사업이었습니다. 남편은 특수한 습기 제거제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제거제였는데 보청기를 끼는 사람들을 위한 사이즈이기도 했어요. 보청기를 관리할 때 작은 사이즈의 기계이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한데 보관하는 통에 습기 제거제를 같이 넣어 두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휴대하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만큼 작은 제품이 필요했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기도 했고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보청기 제품을 취급하는 곳에 가야지만 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조금 더 보편화를 시키기 위해서 휴대성이 간편하고 사이즈별로 구할 수 있는 습기 제거제를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댁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나름 사이즈별로 휴대가 간편하게 만든 습기 제거제는 보청기 사업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쓰이는 제품이라지만 그 당시에는 흔한 게 아니었죠. 고가의 스피커 같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제품이 되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아름아름하는 사람들만 쓰는 제품이긴 했지만요. 그러니 저에게도 선자리 제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나름 스펙이 딸리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나름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이었었고 나름 서울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교수님 추천서 덕분에 조금 편안하게 취직을 할 수 있긴 했죠. 제가 다니던 회사는 공기업이었습니다. 월급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공기업이라 그런지 월급이 밀릴 일도 없었고 또 나름 스펙을 쌓기에는 괜찮았어요.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공기업에 취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제 직장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대화도 잘 통했고 결혼을 전제로 한 선이라는 특수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지만 저희는 마치 연애 결혼을 한 것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준비할 당시 시댁에서는 저에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들 자랑을 엄청나게 하셨었어요. 따지고 보면 저보다 훨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대기업 출신의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남들이 보기에도 1등 신랑감 아니겠어요? 제가 제 남편을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었을 때도 제 친구들은 찍소리 한 번을 못했습니다. 뭔가 비교하고 따지고 들으려 했겠지만 제 남편이 너무나도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들 가정과는 비교가 되었으니 저에게 군소리를 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남편을 트로피처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자꾸 헐뜯으려고 하니까 자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기보단 본인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성적인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요. 오라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말리고 싶었는지 몰라. 대기업 잘 다니고 있는 아들이 갑자기 불모지에 뛰어들겠다고 하는데 그 말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어머님, 가족들이 믿어준 덕분에 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사업도 아직 안정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인데 당연히 잘 되겠지. 아니 코넬 대학까지 나온 우리 아들 사업이 성공해야지 어떤 게 성공을 하겠어. 출발점이 다른데.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아이비리그에 나왔다는 것을 최고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시절 혼자 유학길에 올랐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대요. 한창 엄마 밥 먹으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빵 먹고 햄 먹으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그렇게 속상하셨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쉬지 않고 하시는데 솔직히 좀 지겹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한두 번 말을 했을 때야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시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지, 이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하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시어머니야말로 제일 기피하고 싶은 시어머니과잖아요. 우리 아들이 최고야. 며느리는 우리 아들을 채간 나쁜 년이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채간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건 남편의 사업이 저랑 결혼을 한 이후에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저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길 바랐고 전자기기에서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습기 제거제를 조금 더 변형시켜서 주방이나 집안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습기 제거제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흔히 옷장이나 화장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납작한 모양의 습기 제거제를 출시했어요. 요즘은 그런 제품이 워낙 많지만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대기업에서 나오는 커다란 형태가 전부였기 때문에 남편처럼 초간단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습기 제거제는 많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릴수록 시댁에서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리미리 우리 며느리가 챙겨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은 말을 안 했었는데 지금 너희가 결혼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니? 이쯤 되면 슬슬 먼저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더니 너희도 이제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야기를 다 끝낸 거 아니니? 어느 정도는 정리했죠. 저희도 3개월 동안 한 달에 식비를 얼마나 쓰는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대출금 나가는 거랑 다 계산을 하긴 해서요. 그래, 그래서 내가 3개월 정도 기다린 거야. 이쯤 되면 슬슬 우리한테 용돈을 얼마나 줄지도 생각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어쩜 용돈 준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지? 내가 꼭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니? 용돈이요? 어머님, 저희 아직 2세 계획도 그렇고 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쓸지 정한 게 없어서요. 우리한테 용돈을 조금 준다고 해서 너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뭘 그렇게 아끼고 그러니? 우리 아들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아니 또 너도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니까 벌이가 밀리는 것도 아닌데 가족들에게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당하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잘 키운 아들 뒀다가 뭘 하겠냐고, 노후 준비는 아들이 해주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아들의 일이 잘 풀려가고 있었으니까 용돈을 달라고 말을 하실 순 있겠죠. 근데 매달 꼬박꼬박 마치 전기 납부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생활이 그렇게 안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언제 고꾸라지게 될지 모르는 것이었고 사업이 잘 풀리다가 갑자기 멈칫해서 빚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2세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보편적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지고 살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결혼을 조금 더 늦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더 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고 계셨었고 그 돈으로 자식들을 키워서 번듯하게 만들어놨는데 시아버지께서 그 사업을 제가 결혼을 하기 직전에 다른 분께 넘기셨거든요. 재정난이 조금 찾아왔고 더 큰 빚이 생기기 전에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결정하신 일이었는데 이게 또 패착이 되었죠. 시아버지께서 넘기신 사업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아프셨겠어요. 사업을 인수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시아버지께서는 푼돈에 팔아버린 회사가 아까워 끙끙 앓으셨죠. 회사를 판 돈이 큰 돈도 아니었거니와
그 돈으로 둘째인 도련님, 결혼시키고 뭐 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야, 남편 사업도 사업이고 제가 공기업에 다녔으니 대출 나오는 것이 걱정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했었는데 도련님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 사업자를 낼 만큼 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여태까지 사진 공부한다고 들어간 돈만 해도 수억이라는데 그 돈을 전부 시부모님께서 감당하고 계셨었거든요. 한마디로 도련님께는 뭘 받을 것이 없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장남내 부부한테 빌붙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한 뒤에 알아서 시댁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드셨나 봐요. 본인들의 노후를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 저희 부부인데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던 거죠. 제가 시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완벽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2세 계획은 어떻게 꾸려야 할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 남편이랑도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용돈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시댁에만 챙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공평하게 챙기려면 양가를 다 챙겨야 하는 거지. 한쪽만 챙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니와 양가를 전부 챙기게 되면 저희가 모아야 할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었으니까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쿨하게 말을 했어요. 양가를 공평하게 챙기는 게 뭐가 어려워. 여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보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내 사업이 망하기라도 할까 봐 지금 엄청 반응이 오고 있다고. 물론 당신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알고 있지만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 하고 또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고 하잖아. 사업이 지금은 잘 된다고 쳐도 나중에도 잘 될 거란 보장도 없고. 요즘 대기업에서도 습기 제거제 엄청 잘 나오는 거 알지? 당신 제품이 마트에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 나 코넬 대학 나온 사람이야. 아니 뭐 하면 나도 인맥 써가면서 장사할 수 있다고.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하는데 당장 대출금부터 갚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양가에 용돈을 드리면 최소 100만 원씩은 빠질 텐데. 우리 부모님께 지금 겨우 한 달에 50만 원 드리자고? 내가 잠 안 자고 일을 하는 한이 있어도 50만 원씩은 못 드리지 가오상하게. 남편은 저에게 많이 양보해서 부른 50만 원도 적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의 자신감 그리고 학벌 다 따져가면서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 그 이상을 벌어온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은 없었지만 당장 저희 미래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50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하는 사이 남편은 시댁에 가서 매달 1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겠다고 질러놓은 상황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저희 친정에 매달 150만 원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죠. 한 달에 양가 부모님 용돈만 300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그래도 꾸준히 잘 벌어오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의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죠. 남편의 그런 결정에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은 질러버렸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뜻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기업에서 벌어오는 돈은 남편이 주는 월급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니까요. 걱정이 많던 찰나 저는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양가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떡하니 낳고 난 다음 저는 첫째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어요. 첫째 아이는 계획을 한 후 가진 아이였지만 둘째 아이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계획에 없던 아이였죠. 첫째 아들이 너무나도 예민한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육아에 상당히 지쳐 있었어요. 둘째는 터울을 가지고 낳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임신이라는 게 어떻게 100% 계획을 가진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둘째를 임신했다는 산부인과 의사 말에 멘탈이 탈탈 나가버렸지만 그래도 축복 속에서 생긴 아이라 생각하고 육아를 하고 태교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을 당시에 저는 첫째 아이를 가지면서 찐살을 다 빼지 못한 상태였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첫째 아이는 안아주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고 제가 옆에 없으면 자다가도 벌떡 깨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한마디로 고난이도 육아를 요하는 아이였거든요. 둘째 아이를 가진 만삭 당시에 저에게 임신성 당뇨가 찾아왔고 생각보다 증상은 심각했어요. 아이고, 아니 얼굴이 누렇게 뜰 정도로 당뇨가 오면 어떻게 해? 아이는 괜찮대? 너 수술해서 낳아야 하는 거 아니니?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무섭다. 수술이라니요, 사부인. 무서운 소리를 하시네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아야지요. 자연분만으로 낳은 아이만큼 건강한 아이도 없는 겁니다. 물론 자연분만으로 낳을 수 있다면야 좋겠지요. 근데 임신성 당뇨 때문에 이렇게 누렇게 뜨고 퉁퉁 부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딸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아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요, 우리 둘째 낳을 때 엄청나게 난산이었어요. 아이 낳고 난 다음에 한 달 내내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허리도 다치고 골반도 벌어지고 아주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래도 자연분만을 고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저희 둘째가 딱 20살이니 20년 전 이야기네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자연분만 아니면 아이들 면역력이 약하게 태어난다는 이상한 말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또 그런 미신들도 많고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병원에서도 제가 너무 많이 퉁퉁 부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고 했지만 애가 거꾸로 들어선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죽어도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무려 2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진통을 겪고 둘째 아이를 출산해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을 꼽으라 하면 아마 둘째를 출산한 날을 꼽을 것 같아요. 정말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둘째 아이 젖을 물리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둘째도 우리 남편 판박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저는 시어머니께 정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턴 엄마의 삶에 더 가까웠습니다. 예민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니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봐야 저희 첫째 아들이 18개월이던 무렵이었어요. 18개월의 아들에게 동생이란 엄마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적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제가 둘째 아들을 안고 있는 꼴을 보지 못했고 둘째 아들의 얼굴을 핥히거나 먹고 있던 젖병을 빼앗아 던지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두 아들의 육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었습니다. 제가 육아를 똑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서로 질투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전부 제 탓을 했거든요. 저는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제가 출근을 하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목에서 정말 피가 나올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고 제가 퇴근을 할 때까지도 진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거든요. 친정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살았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본인보단 친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 하시며 정말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 찾아오시는 거 말고는 육아에 큰 도움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마저도 집에 방문을 하셔서는 아이들을 안아주기는커녕 저에게 잔소리만 한 무더기로 퍼붓고 가셨죠. 저희 친정엄마가요, 육아를 도와주시면서 살이 무려 7kg이나 빠지셨어요. 내가 평생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도 이렇게 단기간에 살이 빠지질 않았었는데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힘에 부친다니까. 우리 애들이 좀 극성 맞지? 아니,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민한 건지 모르겠어. 엄마, 나도 어릴 때 이랬어? 너는 세상 순둥이였지. 그래도
박서방 오기 전에 애들이 잠들어서 다행이다. 박서방도 오늘 고생 많았어. 얼른 씻고 푹 쉬어. 나는 가보마. 친정엄마는 사위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친정엄마께 매번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는데 남편은 입을 불쑥 내밀더라고요. 누가 봐도 불만이 있는 표정이라서 왜 그러나 싶었죠. 제가 육아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다는 것을 남편이 모를 리가 없는데 설마 퇴근 시간에 그 잠깐 저희 친정엄마랑 마주치는 게 싫어서 저러는 건가 싶어서 저도 살짝 뿔이 나려고 했어요. 저라고 너그러운 마음만 가질 수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씨름을 하다 보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졌고 제가 친정엄마한테 화풀이를 할 수 없으니까 보통 남편에게 서운함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설마 그 잠깐 우리 엄마랑 부딪힌 게 싫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애들 봐주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누가 그렇대? 아니 장모님, 그 말씀하시는 게 웃기잖아. 우리 애들이 유난이다 하고 말을 하시면서 당신은 어릴 때 순둥이였다고 덧붙이시는 건 뭐야? 그럼 뭐 애들이 예민하고 유난 떠는 성격인 게 전부 나를 닮아서 그렇다는 거야? 장모님이 대놓고 내 흉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무슨 흉을 봤다고 그래? 우리 엄마가 대놓고 당신 닮았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거 피해의식 아니야? 뭐? 피해의식? 지금 나한테 피해의식이라고 그랬어? 아이 가뜩이나 지금 사업 잘 안 풀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지난달까지 잘 되던 사업이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번에 대기업에서 엄청난 물건이 나왔어. 우리처럼 마트에 입점하기도 어려운 제품들은 매출량에서 확 차이가 나게 된다고. 마케팅에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남편은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짜증을 냈어요. 다음 달부터는 월급이 확 줄어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양가에 보내는 용돈을 줄여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랬죠. 솔직히 시어머니가 제 육아를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시댁에 드리는 용돈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을 했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아침 9시부터 찾아오셔서 저녁 6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드리는 용돈을 줄여야 한다니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말로 육아를 도와주시는 도우미분들을 불러도 이거보단 많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생활비를 아껴 쓰게 되었고 양가에도 당연히 용돈을 줄이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 놈이 어이가 없게도 저희 친정에 보내는 용돈만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친정엄마가 요즘 생활이 힘드냐고 박서방이 보내는 용돈이 줄었다고 운을 떼시길래 남편이 했던 말도 있고 해서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의 심부름으로 남편이 관리하는 통장을 정리하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친정에 보내는 용돈은 50만 원인데 시어머니께 보내는 돈은 여전히 150만 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분노가 올라왔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생활비를 보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저희 친정에 보내는 용돈만 딱 줄일 수가 있냐고요.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이랑 싸우게 되었죠. 아마 결혼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로 작게나마 다툰 적이 있긴 했었지만 큰 목소리를 내면서 싸웠던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맞나 하는 고민까지 이어졌고 남편은 결국 본인도 양심에 찔리긴 했던 건지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도 줄이겠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줄였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죠. 남편의 월급 통장은 남편이 관리를 했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둔 이후부터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제가 남편의 통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꽤 많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었을 테고 그러면 조금 더 생활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은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따지면 이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볼 걸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더 나아가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인 제가 전부일 텐데 아이를 낳은 것조차 부정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게 미안해질 수밖에요. 다들 이런 식으로 우울증 초기 증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결혼 전에 있었던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남편의 사업은 계속해서 부진했지만 그래도 이어지고는 있었습니다. 꾸준히 거래를 했던 거래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끝발도 10년 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딱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남편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업이 점점 빛을 잃으면서 잘 되던 시절에 모아두었던 돈도 까먹은 상태였으니까요. 게다가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교육이라는 걸 시키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렵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을 때라 종합학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편은 한순간에 무직이 되어버렸어요. 사업을 정리하고 재고떨이를 하면서 그나마 빚을 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순간에 수입이 끊어진다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도 없었어요. 그동안 잘난 척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결국에는 사업이 망해서 돈 빌리러 다닌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점점 더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기 바빴습니다. 거의 1년 정도를 남편은 백수로 생활을 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매번 친정과 시댁에 손을 벌려야 했고 시댁에서는 저에게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잔소리를 하셨죠. 그러던 도중 남편의 중학교 후배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 보고 회사에 들어올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남편은 처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희 나이도 40대였고 지금 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당장 가족들을 위해서 어디라도 취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은 사장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남의 밑에서 쪽팔리게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잔소리를 했고요. 아마 그 1년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부부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원망했으니까요. 남편은 딱 백수 생활 1년 만에 청산을 하고 그 후배가 차렸다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배의 회사는 큰 규모가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과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남편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를 꽤 많이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사업을 했던 가닥이 있어서 그런 건지 후배가 남편에게 의지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도 애초에 후배가 사업 아이템을 잘 고르기도 했었고 또 사업에 눈이 밝은 사람 같았어요. 뭐가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이 있었어요. 그건 저희 남편과 달랐죠. 습기 제거제를 판매하면서 외길 인생을 걷겠다고 다른 아이템에는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남편과는 다르게 후배는 그때 유행하는 상품이 뭔지 또 어떤 사업을 지금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대기업에 재직을 했던 그 몇 년을 제외하고는 쭉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충분히 꾸려갈 수 있는 사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배의 회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전부 착한 건지 아니면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은 멀쩡한 건지 10년이나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이 입사를 할 때만 해도 10명이던 직원들은 어느덧 5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해외 사업부까지 생기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해외에 물량을 수출하고 계약하는 핵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오래 해서 영어를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대박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후배의 회사가 꽤 큰 규모의 중소기업에 합병이 되게 된 것입니다. 후배는 회사를 합병하고 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고문으로 일을 하기로 계약을 완료했고 나머지 직원들 역시 그대로 중소기업에 흡수되는 대박 합병을 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 남편도 자리 보존은 가능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소기업 사장이 우리 남편을 정말 좋게 본 것이었어요. 학력이 짧았던 중소기업 사장은 고학력에 또 영어까지 잘해서 해외 사업부에서 일당백 일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부사장 자리를 주고 싶다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정말 2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였어요. 대박 합병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다고 잘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부사장 자리까지 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저희 가족에게도 드디어 다시 빛이 내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지만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대학 등록금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첫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하자마자 등록금 문제 때문에 군대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부사장 자리에 앉으려면 이력서가 필요하다고 기존의 후배 덕분에 입사를 했던 것이었으니 새로 이력서를 준비해서 사장한테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 졸업 증명서랑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시어머니랑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서류 준비가 끝이 나고 남편은 그 서류를 당당하게 회사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는 게 확실시 되어가고 남편은 인수합병 마무리 단계에서 휴가를 받게 되었어요. 휴가가 끝이 나고 출근을 하게 되면 바로 부사장실로 가게 되는 것이었죠. 월급 자체도 기존에 받던 것보다 2배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이제 고생은 다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힘든 티를 내긴 했었지만 그래도 동정은 받지 않으려고 아득바득 했었는데 더 이상은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뻤어요. 자식들도 하나같이 남편의 부사장 승진을 축하해 주었고요. 저는 첫 출근만 무사히 하면 나머지는 남편이 다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남편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부사장으로 첫 출근을 하는데 속이 든든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아침부터 굴비도 굽고 찌개도 끓이고 반찬들 다 꺼내서 상을 차렸습니다. 학교 가는 둘째 아이가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로 상을 차리니 신나게 밥을 먹더라고요. 남편도 아침 출근하기 전에 식탁에 앉아서 한술 뜨려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내가 백수일 때는 아침밥도 안 차리더니 아니지. 내가 후배 회사 출근해서도 아침밥을 언제 먹었었는지 가물가물하구만. 부사장으로 출근한다고 이렇게 밥까지 차려서 대령하는 거야? 참, 사람이 어쩜 그렇게 못되냐? 무슨 소리야. 당신이 백수였을 때도 우리 애들 아침 먹여서 학교 보내느라 상은 차렸지. 그리고 당신이 후배 회사 출근할 때는 해외 사업부 일한다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나가는데 아침상을 어떻게 차려? 애들이랑 시간도 안 맞고. 그럼 따로 차렸어야지. 나는 당신이 이렇게 돈에 좌지우지 되는 걸 볼 때마다 아주 속이 뒤틀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인데 마치 당신에게 왕관을 씌워주려고 앉은 것 같다니까. 아이고,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부사장으로 출근하는 첫날인데 늦지 않게 얼른 밥 먹고 출근해. 솔직히 당신이랑 나 서로 조건 맞춰서 결혼한 거긴 하지만 참 안 맞는 사이였잖아. 당신이 애들 낳고 일 그만두면서 더 심해진 것 같고, 당신은 경력 단절인데 나는 하루 종일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어.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처가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보상받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아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어. 무슨 보상을 받고 싶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뭘 어떻게 해. 당신이랑 나랑은 일단 급 차이부터 나기 시작하잖아. 나는 부사장인데
당신은 그저 남들이랑 똑같은 전업주부 아니야? 내가 왜 노력해서 얻은 이 자리를 당신과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동안 당신이 내 줄을 잘해왔던 것도 아니었고. 저는 멍하니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한 표정을 지었어요. 20년을 조금 넘게 살부대 끼며 살았던 남편의 입에서 제가 전업주부인 게 얼마나 큰일이라고 급 차이를 운운하면서 말을 하는 건지 사고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이제 와서 급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동안 맞춰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급이 무슨 상관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의문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식탁위로 서류 한 장을 저에게 내미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몰라 차근차근 읽는데 이혼 소장이더라고요. 제 표정이 점점 굳어지니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아들 녀석이 뭔가 하고 훔쳐보았고 이혼 서류인 것을 알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둘째 아들조차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는 거야? 애들도 다 컸고 솔직히 둘째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이혼하는데 제약도 없잖아. 20살 됐으면 쥐들이 알아서 벌어서 써야지. 도장이나 찍어 이년아. 이년? 지금 나한테 년이라고 했어? 도대체 뭘 잘못 먹었길래 갑자기 이래? 부사장 물 먹었으니까 당신이랑 사는 게 질린다 질려. 뭘 잘못 먹은 게 아니라 여태 잘못 먹고 있었던 것을 바로 잡는 거지. 남편은 저에게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어요.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있는데 나이 50 넘어서 이혼하는 게 어떻냐고요.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는 게 먼저라고. 제 눈치 안 보고 시댁에 용돈도 팍팍 드리고 친구들 만나서 돈도 펑펑 쓰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오죽하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남편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콧방귀를 끼면서 지 아들한테 앞으로 대학 등록금이니 용돈이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남편이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아온 건데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이제 지 인생 폈다고 가족을 버리려고 하는 게 어떻게 사람 새끼겠어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이혼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격을 가진 놈이 부사장 자리에 올라서 큰 일을 해낸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졌고 세상에 아이러니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은 밥을 한 숟가락도 제대로 뜨지 않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출근인데 늦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도장을 찍어두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위자료는 기대도 하지 말아라. 재산 분할도 내 기여도가 없어서 안 된다. 신이 나서 나불거리는데 이게 진짜 사람 새끼가 맞냐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인데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 옆을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은 절대로 불쌍한 자를 외면치 않는다고 저에게 천운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휴대폰 벨소리였어요. 예. 지금 출발하려고요. 제가 오늘 부서장실로 출근하는 날인데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네? 사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부사장 해임이라고요? 갑자기요? 아니 분명히 휴가 잘 즐기고 출근하라고 하신 분이 갑자기 해임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저는 그제서야 입가에 웃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저 전화를 받을까? 이 인간이 언제까지 날뛰려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토록 바라던 전화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그 타이밍에 딱 울린 겁니다. 저는 이 순간을 꿈꾸고 있었어요. 남편 놈이 당황하며 쩔쩔매는 저 얼굴을 알 순간을요. 남편 놈은 아마 전혀 예상치도 못한 전화였을 겁니다. 그랬겠죠. 저도 남편 놈이 부사장이 되는 것을 막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남편 놈이 저랑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대로 냅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때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이력서 서류를 위해 졸업 증명서를 떼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게 제 앞에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넬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고 또 코넬대를 졸업한 한국인 동문들끼리 모임을 가진다는 사실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었어요. 저도 나름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아이비리그 출신들을 몇 명 알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이 왜 인맥을 활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특히 사업을 할 때 그 의문을 많이 가지고 남편에게 왜 동문들 인맥을 안 써먹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시큰둥하게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려봐야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학연, 지연, 혈연인데 그런 인맥을 안 써먹는다는 것이 의문이었지만 남편이 싫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졸업증명서를 떼야 하는데 서류를 좀 만들어줄 수 있냐고 은밀하게 통화를 하는 걸 제가 엿듣게 된 거죠. 졸업증명서는 학교에 요청을 해서 뗄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를 왜 시어머니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설마 이 인간의 학벌이 거짓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남편에게 서류를 가져다 주라고 졸업증명서를 전해주셨었는데 그때 저는 인터넷에서 코넬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찾아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티도 나지 않게 조작을 잘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자세히 보니까 남편 이름의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죠. 남편이 영어를 잘하니까 유학을 갔다 온 것은 맞다 쳐도 코넬 대학을 나온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의심을 한다고 해서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남편이 부사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저희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저만 눈을 감으면 남편은 부사장이 될 거고 그럼 저 역시 생활하는 게 한결 편해질 거라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지만 그때는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군대에 가 있는 아들 생각이 절절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또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마트에 간 사이에 제가 돌아온 것도 모르고 방에서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저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사장 달면 용돈 올려준다니까. 아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마누라가 잔소리하며 이혼하겠다고 하면 되지. 이혼이 어디 쉬운 일이야. 그리고 재산 다 뺏기면 어떻게 할 건데? 양육비는?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양육비 줄 것도 없어. 둘째도 이제 곧 20살인데 뭔 양육비야. 그리고 여태까지 나 혼자 일해서 집 대출금 갚고 생활비 줬잖아. 쟤는 재산 기여도가 없어서 재산 분할도 못 받는다니까. 집안이란 걸로 뭐 몇 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는 이야기지. 내가 이미 변호사랑도 얘기 다 끝내놨어. 미리 이혼 소장도 챙겨왔다니까. 아이 지도 양심 있으면 도장 찍어야지. 나 사업 말아먹었을 때도 주변에 자존심 상한다고 돈 한 푼 못 빌려왔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말이야 기여도라는 게 전혀 없다니까. 뭐 애들 키운 거? 그거 나도 하려면 알 수 있었지. 하기는 애도 뭐 지가 키운 거냐. 사돈이 다 도와줬지. 울증이니 뭐니 정신 나간 소리만 했었잖아. 내가 부사장 되면 월급도 2배는 가까이 오를 텐데 그 돈을 왜 나눠 쓰겠어? 저 엄마 가고 싶다던 호주 여행 보내줄게요. 그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만 들으면 저는 정말 이 집안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맞벌이가 대세라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집안에서 단단하게 내조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정을 위한 길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그동안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시댁과 친정의 생활비를 빌려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했었는데 제 노력은 그저 집에서 놀고 먹는 마누라로 치부되는 것이 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의 고발서를 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졸업증명서가 가짜로 보였거든요. 어차피 회사에 밀고를 하면 파헤치는 것 역시 회사의 목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의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회사에서는 저의 고발서를 그냥 무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의 졸업증명서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정말로 코넬 대학의 졸업생이 맞는지 학교에 문의를 넣은 거죠. 그런데 코넬 대학에서 남편이 졸업생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은 거죠. 당연히 학력이 위조되었으니 남편은 부사장 자리에 올라가기는커녕 대박 합병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보전하지 못한 채 해임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남편은 절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저는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와? 내가 무슨 꼴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게 내 탓이야? 애초에 코넬 대학에 나왔다고 학력을 위조한 당신 잘못이지. 아유, 참 교묘하게도 수정해놨더라. 뭐? 잠깐만. 그 말은 당신이 지금 내 졸업증명서가 가짜라고 밀고 했다는 뜻이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이상하잖아. 졸업은 당신이 했는데 늙은 시어머니한테 졸업증명서를 떼어달라고 말을 하는 거 자체가 말이야. 차라리 컴퓨터 잘하는 우리 아들들에게 시키면 또 몰라도. 안 그래? 그리고 내가 진짜 졸업증명서랑 비교를 해보니까 글씨체가 약간 다르더라.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진 채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대화에 놀라서 학교 가는 것도 까먹어 버렸죠. 저는 당당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이혼해 줄게. 어차피 당신도 백수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당신 수발 들어가면서 살 이유가 있겠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내 한 번 정도야 건사하고 살겠지. 일을 그 따위로 만들어 놓고 이혼하자는 얘기가 입 밖으로 나와? 어머, 못할 건 또 뭐람? 학력 위조 들켰으니 어디 가서 이제 자랑질도 못하겠네. 아이고, 어떻게 그런 간 큰 짓을 했어? 혹시 그거 알아? 학력 위조 그거 범죄야. 당신 범죄 저지른 거라고. 뭐야? 그럼 뭐 경찰에 신고라도 하겠다는 얘기야? 당연하지. 여태 코넬 대학 나왔다고 나한테 사기친 것도 그렇고. 또 당신 사업할 때 그 학력 들먹이면서 이득 본 것도 있잖아. 지금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도 코넬 대학 아니었으면 불러나 줬겠어. 당신 여태 편하게 살아온 것들 전부 부정당하게 될 거야. 저는 남편을 고발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력 위조 걸려서 깜빵이라도 가게 되면 나 정말 큰일 나. 너 지금 외제차까지 리스를 해놨단 말이야. 부사장 자리에 당연히 앉을 줄 알고 그저께 계약까지 했는데. 정말 대박이다. 그런 거짓말을 치고도 매일매일 안 불편했어? 그거 다 당신 업보야. 알아서 갚고 알아서 죗값 치러.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는 방에 들어가 간단한 가방을 싸니 남편이 저를 졸졸 따라와서 오해가 있다고 이혼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감옥에라도 가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냐, 아이들 보기 힘들지 않겠냐고요. 저는 또 한 번 깔깔거리고 웃었죠. 애들이 20살 되었다고 앞으로는 알아서 돈 벌어서 살으라며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애들 핑계로 고발하지 말아달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황당할 수밖에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가 여태 뱉은 말이 있으니 제 말에 반박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의 부사장은 당연히 취소, 대박 합병을 이뤄낸 회사에서도 해임이 되었고 저랑 이혼도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그 서류를 찢으며 이혼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화해를 하자는 개소리를 했지만
제가 그냥 이혼 소송 걸어버렸어요. 학력을 위조하고 여태 사기를 치며 살았는데 믿지 못해서 못 살겠다고요. 전세는 역전되었죠. 남편의 학력 위조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세상이 바뀌면서 집안일도 가정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이 되면서 남편이 그동안 벌어온 돈으로 자식들을 키우며 노후 자금을 모았다는 것까지 전부 기여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위자료는 딱히 받지 못했지만 재산 분할은 받게 되었죠. 2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남편과 부대끼면서 산 대가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이 완료되는 날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무려 4개월이 걸렸는데도 돈이 없어서 아등바등하는 꼴로 있었거든요. 리스를 한 외제차는 돈을 내지 못해서 빚이 되어버렸고 부사장에서 해임이 된 뒤 재산 분할로 집도 차도 전부 반절을 저에게 주게 되면서 탈탈 털렸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와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줘라, 용서해줘라 하고 비셨지만 저는 그 염치 없는 시어머니도 보고 싶지 않아서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던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에게 소식을 전달받고는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끝맺음은 잘했다였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정리되고 저는 취직을 할 때까지 친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받은 것으로 아들들 학교 근처에 원룸 하나씩 얻어주고 대학 등록금을 주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도 돌연 입대를 자원해서 군대에 갔지 뭡니까? 아마 저에게 시간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 가면 월급 나와 숙식 제공 다 되고 하니까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혼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전역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동안 아들들과 함께 지낼지 아니면 따로 지낼지 결론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받은 걸로 아들들과 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겠죠? 지금은 재취업 한번 해보겠다고 이력서를 이쪽 저쪽 뿌리긴 했는데 다 탈락하면 마트에 취직을 할 예정입니다. 나이 50 넘어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 자존감이 더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사람에게 잣대를 두고 살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앞으로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저의 모습을 꾸미지 않고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세요.